저 사람이 날 때렸습니다. 겁에 질린 젊은 병사가 떨리는 손으로 한 여인을 가리킨다. 뭐라고? 저 사람이 가해자라고? 헌병대원이 사복 차림의 여인을 제압한다. 그 순간 가방에서 반짝이며 떨어지는 별 3개 계급장. 이게 뭐지? 별 3개 장군님. 맞다, 나는 헌병사령관 쓰리스타 장군이다. 현장은 숨이 막힐 듯 조용해지고 피해 병사는 여전히 그녀를 가리킨다. 대체 왜 병사는 장군을 지목한 걸까? 진짜 가해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사라진 증거의 정체는 무엇일까? 지금부터 드러날 이야기는 군 내부조차 감추고 싶어 했던 충격적인 진실과 한 여성 장군이 맞서 싸워야 했던 고독한 전투다. 과연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지켜낼 수 있을까? 아니면 모든 걸 잃고 무너질까?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 5월의 따스한 오후였습니다. 길가에는 실록이 우거져 있고 평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제법 많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로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곧은 어깨와 단정한 걸음걸이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그리고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평소 군복을 입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어딘가 범접하기 어려운 기품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오늘부터 또 부대 가시는 거예요? 20살이 갓 넘은 막내딸 수진이 엄마의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윤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그럼요. 엄마가 휴가를 일주일씩이나 냈는데도 아직 아쉬워요? 군인은 나라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니까 개인적인 일로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울 수는 없답니다. 윤희의 남편 성우는 아내의 다른 편에서 걸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한 지 2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아내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대학 교수인 성우는 아내가 대한민국 육군 헌병사령관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가끔은 쉬어야지. 벌써 30년 넘게 군복을 입고 있잖아요. 성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5월의 하늘은 참으로 맑고 푸르렀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며 윤희는 젊은 시절의 기억들을 떠올렸죠. 1980년대 초반 20살의 윤희가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을 때만 해도 여군의 지위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여군 사관생도는 한 기수에 10명도 채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남자 동기들은 여군을 동등한 군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어차피 결혼하면 그만둘 텐데 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느냐는 소리를 들으며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체력 단련에서는 남자들보다 더 열심히 했고 학과 성적에서는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남달랐어요.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한다는 것, 그리고 부하들을 올바르게 이끌어간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우리나라에서 별 3개 달고 있는 여자는 엄마가 유일하잖아요. 큰딸 민정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정은 이미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30살의 주부였어요. 윤희는 딸들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별이 가진 무게가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달고 있는 이 별 3개는 수많은 장병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걷는 이 평범한 오후의 시간이 윤희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헌병사령관이라는 직책은 24시간 내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군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고 군법을 집행하며 각종 사건 사고에 대처해야 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군 내부의 각종 비리와 부조리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헌병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요즘 뉴스에서 군대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좀 걱정돼요. 구타나 가혹행위 같은 일들 말이에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희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어요. 사실 이것이 요즘 윤희를 가장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였습니다. 군 내부의 폭력 문화는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었고 아무리 제도적으로 개선하려고 해도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엄마도 그런 일들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형성된 잘못된 관행들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주일간의 휴가는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부대에서 보내는 일상이었는데 이번 휴가 기간에는 가족들과 함께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무엇보다 딸들과 마음속 깊은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었어요. 윤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장군도 집에서는 그냥 엄마 그리고 아내일 뿐이지. 아무리 높은 계급을 달고 있어도 가족 앞에서는 그저 평범한 어머니이고 아내였어요. 딸들이 감기에 걸리면 밤새 간병하고 남편이 힘들어하면 따뜻한 차 한 잔 끓여주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 가봐야겠네요. 부대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윤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부대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몸 건강히 지내시고요. 민정이 엄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빨리 취직해서 엄마처럼 멋진 어른이 될게요. 수진이도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성우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여보, 무리하지 말고요. 가끔은 집에 전화도 하고 그래요. 윤희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혼자서 부대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복 차림의 윤희의 모습은 평범한 중년 여성과 다를 바 없었어요. 하지만 그 걸음걸이와 자세에서는 수십 년간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기품이 묻어났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윤희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어요. 20살에 군에 입대해서 지금까지 30여 년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힘든 일도 많았고 여군이라는 이유로 받은 차별도 적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포기하면 나 다음에 오는 여군들은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생각으로 버텨왔습니다. 특히 헌병이라는 병과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헌병은 군 내부의 질서를 책임지는 부대입니다. 다른 병과의 장병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를 바로잡고 군법을 올바르게 집행하며 무엇보다도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죠. 윤희가 헌병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정의감이 강했던 윤희는 약한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군대라는 조직 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급이 낮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혹은 다른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장병들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물론 현실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위계 질서가 엄격했고 오랜 관습과 전통이 깊숙이 뿌리박혀 있었어요. 그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했습니다. 부대가 가까워질수록
윤희의 마음가짐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은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책임감과 긴장감이 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반복해온 일상이었어요. 윤희는 걸음을 멈추고 부대 정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철문 위에는 헌병사령부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헌병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곧 저 문을 통과하면 다시 헌병사령관 윤희 장군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좋아, 다시 시작이다. 윤희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어깨를 곧게 펴고 부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평범한 사복 차림 속에서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의지가 그의 걸음걸이에서 묻어나고 있었어요. 부대로 향하는 길, 윤희는 익숙한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길은 수십 번도 넘게 걸어본 길이었어요. 평소라면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왠지 주변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골목 한편에는 작은 분식집이 있었고 그 앞에는 몇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윤희가 가까이 지나가자 그들의 대화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요즘 군대가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군요. 맞아요. 우리 아들도 내년에 입대하는데 걱정이 태산이에요. 윤희는 걸음을 조금 늦추며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민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그때 골목 저편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너 진짜 죽고 싶어? 거친 목소리와 함께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연이어 났어요. 윤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젊은 병사 둘이 격렬하게 다투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명은 상병 계급장을 달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일병이었습니다. 상병이 일병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선임한테 대가리를 까? 상병의 목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병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하나둘씩 그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도 그 장면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멈췄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군대가 아직도 저래? 분식집 앞에 있던 중년 남성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선임한테 대들다니.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어요. 하지만 윤희가 보기에는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일병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상병의 행동은 명백히 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선우임 간의 다툼이 아니라 일방적인 폭력에 가까웠습니다. 아, 제발 그만해 주세요. 저 정말 그럴 생각 없었어요. 일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생각 없었다고? 그럼 왜 명령에 대가리를 까는데? 상병이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바로 그 순간 윤희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여 년 전 윤희가 중2 계급이었을 때의 일이었어요.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임 부사관이 후임 병사를 구타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던 윤희는 즉시 개입했었어요. 그만하세요. 이것은 명백한 구타입니다. 윤희가 소리치자 그 부사관은 비웃으며 대답했었죠. 여자가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이게 우리 부대 방식이야. 계급이 낮으면 입 다물고 있어. 여군 주제에 참견하지 마. 그날 윤희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계급도 낮았고 여군이라는 이유로 동료들의 지지도 받지 못했어요. 그 일병은 결국 더 심한 구타를 당했고 윤희 자신도 조직 화합을 해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윤희의 가슴 깊은 곳에서
아픈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약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부당한 일에 맞서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수십 년 동안 윤희를 괴롭혀왔습니다. 그만둬. 윤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골목에 있던 두 병사가 깜짝 놀라며 윤희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사복 차림의 중년 여성을 본 상병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줌마, 이거 우리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윤희는 상병에게 다가가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은 명백한 구타입니다. 즉시 중단하세요. 아니, 이 아줌마가 뭐라고. 상병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하려던 순간 윤희의 눈빛을 마주쳤어요. 그 순간 상병은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군인입니다. 군인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동료를 때릴 수 있습니까? 윤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시민들도 윤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병은 윤희를 바라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병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다시 거만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줌마가 군대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요? 이건 군대 내부 일이라고요. 내가 군대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윤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헌병대 순찰차 한 대가 나타났어요. 아마도 시민 신고를 받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헌병대원 2명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다가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헌병대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상병은 얼른 태도를 바꾸며 대답했어요. 아, 별일 아닙니다. 그냥 후임하고 이야기하다가 목소리가 좀 커진 것뿐이에요. 하지만 일병은 여전히 겁에 질린 표정이었고 주변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헌병대원들도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금세 알아챘어요. 혹시 구타가 있었습니까? 헌병대원이 일병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일병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 일병은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하지만 그 후에 보복이 무서워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상병이 방금 일병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윤희가 헌병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아줌마가 뭘 봤다고. 상병이 발끈했지만 헌병대원들은 이미 윤희의 증언을 들었기 때문에 상황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주변 시민들도 하나둘씩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저 상병이 일병을 밀치고 소리를 지르는 걸 봤어요. 주먹을 들어 올리기도 했고요. 상황이 점점 상병에게 불리해지자 상병은 초조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초조함이 분노로 바뀌면서 윤희를 향해 거친 말을 뱉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진짜 왜 이래요? 군대 일에 왜 자꾸 끼어들어요? 윤희는 상병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묘한 불안감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상황이 왠지 예전 그때와 비슷해 보였어요. 약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나섰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윤희는 더 이상 힘없는 중위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헌병사령관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일을 바로잡는 것이 윤희의 직무였습니다. 헌병대원들은 상황을 정리하며 두 병사를 부대로 연행하기로 했어요. 상병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고 일병은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으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군 내부의 폭력 문화, 후임에 대한 일방적인 억압,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도 피해자가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 윤희는 부대를 향해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오늘 목격한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부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는 건 아닐까? 윤희는 걸으면서 자문했습니다. 헌병사령관으로서 윤희는 모든 부대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보고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었어요. 부대 정문이 가까워지자 윤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것이 헌병사령관으로서의 의무이자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의 사명이었습니다. 부대 정문을 통과한 윤희는 헌병사령부 청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의 부대 풍경이었어요. 근무자들은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고 훈련장에서는 체력 단련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청사 앞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헌병대 순찰차 한 대가 급하게 부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멈추자마자 뒷문이 열리며 한 명의 병사가 부축을 받으며 내렸어요. 의무대로 빨리. 순찰차에서 내린 헌병대원이 소리쳤습니다. 윤희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부축을 받고 있는 병사는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있었는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윤희가 순찰차 담당 중사에게 물었습니다. 중사는 윤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복 차림이어서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지만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헌병사령관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아, 장군님. 이 병사가 탈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역 근처에서 발견되었는데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아서 일단 부대로 데려왔습니다. 윤희는 그 병사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군복은 구겨져 있었고 신발 한 짝은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병사의 눈에는 극도의 공포가 담겨 있었어요. 이름이 뭡니까? 윤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병사는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떨고만 있었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병사가 윤희를 보더니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 날 때렸습니다. 병사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헌병대원들과 지나가던 간부들이 모두 윤희와 병사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윤희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윤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병사는 계속 윤희를 가리키며 떨고 있었어요. 때렸어요. 많이 때렸어요. 주변에 있던 헌병대원들의 표정이 경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정신이 혼미한 상태라고 해도 한 병사가 헌병사령관을 폭행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차분히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분명히 오해일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평생 부하를 구타한 적이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이 병사와는 아예 만난 적도 없었어요. 이 병사는 어느 부대 소속입니까? 윤희가 중사에게 물었습니다. 제7공수여단 소속 이등병 김진우라고 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부대에서 사라졌다고 실종 신고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윤희는 제7공수여단과는 업무상 접촉이 거의 없었어요. 헌병사령부와는 완전히 다른 부대였고 지리적으로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병사가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일까요? 김진우 이등병, 나를 어디서 봤다고 생각합니까? 윤희가 최대한 부드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김진우는 계속 떨기만 할 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때렸어요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때 헌병사령부 작전참모인 김대령이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소란이 났다고 들었는데. 김대령은 상황을 파악하자 깜짝 놀랐어요. 헌병사령관이 병사로부터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단 이 병사를 의무대로 옮기고 정신과 전문의 진료를 받게 하세요. 윤희가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제7공수여단에 연락해서 상황을 파악해 보세요. 김진우는 의무병들에 의해 의무대로 옮겨졌지만 계속해서 윤희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윤희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윤희는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어요. 평소 같으면 휴가 복귀 첫날이라 밀린 업무를 확인하느라 바빴을 텐데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집무실 문을 열자 책상 위에는 일주일치 결제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윤희는 서류에 손을 대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히 오해일 거야. 아니, 오해여야 해. 윤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빌어서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닐까? 윤희는 가방에서 계급장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별 3개가 달린 장군 계급장이었어요. 이 계급장은 윤희에게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헌병사령관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계급장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혹시 이 계급장 때문에 누군가가 윤희의 이름을 사용해서 부당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윤희가 대답했습니다. 김대령이 들어오며 보고했어요. 장군님, 제7공수여단에 연락해서 김진우 이등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김진우 이등병은 입대한 지 3달 정도 된 신병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김대령이 말을 멈췄어요. 다만 뭡니까? 최근 들어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점호 시간에 갑자기 사라졌다고 해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그 부대에서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없었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계속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김진우 이등병의 상태를 계속 확인해 주고요. 김대령이 나간 후 윤희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집무실은 조용했지만 윤희의 마음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어요. 윤희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은 없었을까요? 헌병사령관이라는 직책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건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특히 최근 몇 년간 군 내부의 각종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부정비리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간부들의 원한을 사기도 했고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원망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공식적인 업무였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누군가를 해친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부하를 구타한다는 것은 윤희의 신념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이었어요. 윤희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 수첩에는 윤희가 군인이 된 이후로 지켜온 신조들이 적혀 있었어요.
첫째, 부하의 인격을 존중한다. 둘째, 힘으로 억압하지 않고 설득으로 이끈다. 셋째, 약한 자를 보호하고 강한 자를 견제한다. 이것들은 윤희가 젊은 시절부터 지켜온 원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병사가 자신을 폭력의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가족들과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하루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의무대 군의관이었어요. 장군님, 김진우 이등병의 상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황 상태로 보입니다. 현재는 진정제를 투여해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의관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뭡니까?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때렸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장군님이라고. 윤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점점 더 확실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혹시 외상이나 구타의 흔적은 있습니까? 그것이 군의관이 더욱 망설였습니다. 몸에 멍자국이 몇 개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생긴 것으로 보이고요. 그 말을 들은 윤희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누군가가 김진우를 구타했다는 뜻이었고 그 김진우가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가방에서 흘러나온 별 3개 계급장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헌병사령관의 상징인 이 계급장이 지금은 자신을 올가매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야. 윤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무언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윤희는 의무대 군의관의 보고를 듣고 난 후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김진우 이등병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윤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무대로 향하는 길에 윤희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의무대에 도착하자 김진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진정제 때문인지 이전보다는 안정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진우 이등병. 윤희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김진우가 고개를 돌려 윤희를 보았어요. 그 순간 김진우의 눈에 다시 공포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제발. 김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나는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윤희가 최대한 안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우는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저를 때리는 거예요? 윤희는 의자를 가져와서 김진우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김진우 이등병, 나를 어디서 봤다고 생각합니까? 언제 만났다고 생각하나요? 김진우는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그 건물에서. 김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회색 건물. 그곳에서. 어떤 회색 건물입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무서웠어요. 김진우의 목소리가 다시 작아졌습니다. 윤희는 김진우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어요. 회색 건물이라고 하는데 헌병사령부 청사도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우가 헌병사령부에 올 이유는 없었어요. 그때 의무대 간호사가 다가와서 윤희에게 속삭였습니다. 장군님, 환자가 너무 흥분할 수 있으니
면담 시간을 짧게 해주시면.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김진우가 갑자기 일어나 앉으며 윤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계급장을 봤어요. 김진우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별 3개. 윤희는 깜짝 놀랐어요. 김진우가 자신의 계급장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군 계급장, 그것도 별 3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내 계급장을 어디서 봤습니까?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우는 다시 침대에 누우며 눈을 감았어요.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윤희는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김진우의 상태가 다시 불안정해지고 있었어요. 의무대를 나온 윤희는 집무실로 돌아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진우가 자신의 계급장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어디선가 윤희를 본 적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무실에 도착하자 김대령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장군님, 급한 보고가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7공수여단에서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대령이 망설였어요.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언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 기자가 헌병사령관이 병사 구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확인을 요청했어요. 윤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벌써 언론에까지 알려진 것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었습니다. 제7공수여단 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김진우 이등병의 소대에서 최근 며칠간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김진우가 며칠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해요. 혼자 중얼거리거나 갑자기 겁에 질린 표정을 짓거나 누군가 김진우를 괴롭혔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것도 조사해봤지만 특별한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김대령이 다시 망설였어요. 다만 뭡니까? 숨기지 말고 다 말해주세요. 김진우의 동기들 중 몇 명이 증언하기를 김진우가 며칠 전에 장군님을 봤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윤희는 깜짝 놀랐어요. 장군님을 봤다고요? 네. 하지만 제7공수여단에는 장군급 지휘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기들도 김진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요. 윤희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김진우가 며칠 전에 자신을 봤다고 했다는 것인데 윤희는 일주일간 휴가를 냈었기 때문에 부대에 없었습니다. 그럼 김진우는 어디서 윤희를 본 것일까요? 그때 윤희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혹시 김진우가 말하는 장군님이 진짜 자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이나 계급을 사칭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김대령, 혹시 최근에 내 이름을 사칭하거나 내 권한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군님, 김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론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희는 잠시 생각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언론에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조사 중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 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추측이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지 마세요. 김대령이 나간 후 윤희는 혼자 남아 상황을 정리해 보려고 했어요.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들을 하나씩 나열해 보았습니다. 첫째, 김진우 이등병이 자신을 구타 가해자로 지목했다. 둘째, 김진우는 윤희의 계급장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셋째, 김진우는 며칠 전에 장군님을 봤다고 동기들에게 말했다. 넷째,
김진우의 몸에는 실제로 구타의 흔적이 있었다. 이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분명히 김진우는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고 그 가해자를 윤희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윤희는 김진우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어요. 첫째는 김진우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기억에 혼란이 생긴 것이고, 둘째는 실제로 누군가가 윤희를 사칭해서 김진우를 구타한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두 번째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어요. 김진우가 윤희의 계급장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착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누가 내 이름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윤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윤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헌병사령관입니다. 장군님, 국방부 감찰실에서 연락 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장군님과 면담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윤희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국방부 감찰실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사건이 이미 고위층까지 보고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윤희는 책상 위의 계급장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내 계급장이다. 나는 헌병사령관 쓰리스타 장군이다. 윤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말이 자신을 위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옭아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군의 법과 질서를 책임지는 여장군이 구타 가해자로 오해받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윤희는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 가족들과 함께했던 평화로운 시간이 마치 며칠 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 사이에 윤희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윤희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이내 포기했습니다. 아직은 가족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가 진짜 시작이군. 윤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헌병사령관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이 상황을 정면으로 맞서야 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윤희는 평소보다 일찍 부대에 출근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오늘 국방부 감찰실과의 면담을 위해 최대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어요.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김대령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제보다 더욱 심각해 보였어요. 장군님, 큰일입니다. 오늘 아침 인터넷 뉴스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윤희는 김대령이 건넨 태블릿을 받아들었어요. 화면에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여성 최초 쓰리스타 장군, 병사 구타 의혹 휩싸여. 피해 병사별 3개 달린 여자가 때렸다 증언.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김진우의 증언과 윤희의 신상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심지어 윤희의 과거 경력과 가족 사진까지 함께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보들이 유출된 겁니까? 윤희가 분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대 내부에서 정보가 새어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윤희는 기사를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기사는 마치 윤희가 실제로 김진우를 구타한 것처럼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의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논조는 윤희를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댓글은 어떻습니까? 윤희가 물었습니다. 김대령이 망설이며 대답했어요. 보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댓글 창을 열어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는데 대부분이 윤희를 비난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여자가 장군까지 올라가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군.
권력 맛보니까 부하들을 함부로 대하나 보네. 군대에서 여자가 무슨 장군이야.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 여성 인권만 내세우더니 정작 자기는 약한 병사를 괴롭히네. 윤희는 댓글들을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직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여론재판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국방부 감찰실에서 면담 시간을 알려주는 전화였습니다. 장군님, 오전 10시에 국방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은 후 윤희는 시계를 보았어요. 아직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했어요. 김대령, 제7공수여단에 직접 가서 김진우의 동료들과 면담해 보세요. 그리고 김진우가 말한 회색 건물이 어디인지도 알아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군님, 김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장군님께서 기억하지 못하시는 일이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윤희는 김대령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아, 그게 아니라 혹시 공식적인 행사나 시찰에서 잠깐 스쳐 지나간 일이라든가.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나는 일주일간 휴가 중이었고 그 전에도 제7공수여단과 관련된 일은 전혀 없었어요. 김대령이 나간 후 윤희는 혼자 남아 지난 한 달간의 일정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김진우와 접촉할 기회가 있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았지만 역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정말로 누군가가 자신을 사칭했다면 그 사람은 윤희에 대해 상당히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계급장부터 시작해서 윤희의 외모나 말투까지 흉내낼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윤희는 자신과 가까운 동료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윤희를 해칠 이유가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윤희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윤희를 시기하거나 견제하려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윤희가 헌병사령관이 되기까지 적지 않은 반대와 견제가 있었어요. 특히 일부 남성 간부들은 여성이 이런 요직을 맡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지난 몇 년간 자신과 갈등을 빚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았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전 헌병사령관이었던 박준호 중장이었습니다. 박 중장은 윤희가 자신의 후임으로 임명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헌병사령관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군대는 여전히 남자들의 세계야. 박 중장이 퇴임 전에 했던 말이 윤희의 기억 속에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박 중장은 이미 전역한 상태였고 직접적으로 이런 일을 꾸밀 동기나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떠오른 사람은 현재 육군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이상욱 준장이었습니다. 이 준장은 윤희와 같은 기수 출신으로 한때 헌병사령관 자리를 두고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이 준장은 윤희가 임명된 후에도 여러 차례 윤희의 정책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었습니다. 특히 군 내부 폭력 근절 정책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어요. 혹시 윤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동기생이 이런 식으로 자신을 해칠 리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국방부로 출발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윤희는 정장을 차려입고 계급장을 달았어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니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국방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윤희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평범한 시민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윤희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운전병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장군님, 걱정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윤희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청사에 도착하자 감찰실 담당자가 윤희를 맞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윤희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떤 질문이 나와도 진실만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찰실 조사관은 중령 계급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는 윤희에게 정중하게 인사한 후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장군님, 먼저 김진우 이등병과 어떤 관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병사입니다. 만난 적도 없고 이름도 이번 사건으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진우 이등병은 장군님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급장까지 정확히 묘사했고요. 윤희는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의아합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사칭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관은 메모를 하며 계속 질문했어요. 최근 한 달간 장군님의 행적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윤희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휴가 기간과 그 전후의 공식 일정들을 모두 말했어요. 그 기간 중에 제7공수여단과 관련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윤희는 자신이 누명을 쓰고 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져갔습니다. 진짜 가해자를 찾지 못하면 자신이 계속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조사가 끝난 후 윤희는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부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복도가 조용했고 직원들의 시선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김대령이 다가와서 보고했어요. 장군님, 제7공수여단에서 추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김진우의 동료들이 증언하기를 김진우가 며칠 전에 헌병사령부에서 불려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윤희는 깜짝 놀랐어요. 헌병사령부에서 불려갔다고요? 네. 하지만 우리 부대에서는 김진우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공식 기록도 없고요. 이것은 중요한 단서였어요. 누군가가 헌병사령부의 이름을 빌어 김진우를 불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진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었어요. 그 회색 건물은 어디였습니까? 그것도 조사해 봤는데 김진우가 말한 회색 건물은 우리 헌병사령부와 비슷한 건물이 여러 곳 있어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윤희는 사건의 윤곽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고 느꼈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우가 누구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희의 가족들이 언론의 표적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딸들의 직장과 학교에도 취재 요청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마침내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 성훈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요? 뉴스를 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누명이에요. 곧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윤희 자신도 그 말에 확신이 없었어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진짜 가해자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윤희는 집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별 3개가 뭐라고. 내가 지키려던 건 결국 사람의 목숨이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그 신념이 오히려 자신을 올가매는 올가미가 되어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윤희는 김진우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탐색했지만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날 오후 김대령이 긴급하게 보고할 일이 있다며
윤희의 집무실로 뛰어왔습니다. 장군님,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김대령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김진우 이등병의 개인 소지품을 조사하던 중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기에 김대령이 일기장을 윤희에게 건넸어요.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김진우의 서툰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처음 몇 페이지는 평범한 군 생활 이야기였지만 최근 날짜로 갈수록 내용이 심각해졌습니다. 5월 15일. 오늘도 선임들이 때렸다. 이유는 동작이 느리다는 것. 맞아야 군인이 된다고 한다. 5월 17일. 밤에 몰래 불려나가서 기합을 받았다. 소리를 지르면 더 때린다고 했다. 말대꾸하면 죽는다고 했다. 윤희는 일기를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김진우가 겪고 있던 가혹행위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5월 20일. 헌병사령부에서 나를 부른다고 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혹시 신고한 사람이 있나? 윤희는 이 부분에서 멈춰 섰어요. 김진우가 헌병사령부에 불려간 날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김대령이 말했습니다. 5월 22일. 어제 헌병사령부에 갔다. 무서운 여자 장군이 나를 때렸다. 별 3개를 달고 있었다. 신고한 게 들통났나 보다. 다시는 신고하지 말라고 했다. 윤희는 일기를 읽으며 충격을 받았어요. 김진우가 구타 신고를 했고 그것 때문에 보복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복을 가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것 봐요, 장군님. 김대령이 다음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5월 23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신고해도 오히려 더 맞는다. 장군도 나를 때렸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5월 24일. 부대를 나가야겠다.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다. 윤희는 일기장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김진우가 겪은 일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대에서 지속적인 구타를 당했고 그것을 신고했더니 오히려 더 심한 보복을 당했다는 것이었어요. 김대령, 김진우가 언제 구타 신고를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미 확인해 봤습니다. 5월 19일에 군 내부 신고센터에 익명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제7공수여단 내 구타 사건에 대한 신고였어요. 그 신고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헌병사령부로 이첩되어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대령이 말을 멈췄어요. 윤희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신고 접수 다음 날 조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신고자가 신고를 철회했다는 공문이 들어왔거든요. 윤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김진우가 왜 갑자기 신고를 철회했을까요? 일기를 보면 오히려 더 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김대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신고 철회 공문의 담당자 서명이 장군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윤희는 깜짝 놀랐어요. 내 이름으로요? 네. 헌병사령관 윤희 장군의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조였어요. 윤희는 그런 공문에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에는 휴가 중이어서 부대에 없었거든요. 누가 내 서명을 위조했을까요? 윤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김대령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장군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 일기장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윤희는 일기장을 꽉 쥐고 있었는데 김대령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요? 일기장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원본 일기장이 제7공수여단 헌병대 보관실에서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지금 장군님이 보고 계신 것은 제가 미리 복사해 둔 것입니다. 윤희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누군가가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언제 사라졌습니까? 어젯밤입니다. 보관실에 무단 침입한 흔적이 있었고 김진우와 관련된 증거물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윤희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오해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윤희를 범인으로 몰려고 하고 있었어요. CCTV는 확인해 봤습니까? 그것도 이상합니다. 해당 시간대 CCTV 영상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상대방이 생각보다 치밀하고 조직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대령, 이 복사본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군님, 누가 이런 일을 꾸몄을까요? 윤희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김진우의 신고를 은폐하고 윤희의 이름으로 공문을 위조하며 증거를 인멸까지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권한과 능력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헌병사령부 내부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희가 말했습니다. 아니면 헌병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거나요. 그때 윤희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이상욱 준장이었습니다. 이 준장은 현재 육군본부 헌병감실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헌병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 윤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단순한 의혹만으로 동기생을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희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부대에 남아 있었어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 사건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늦은 밤 윤희는 혼자 집무실에서 사건을 정리해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분명히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자는 윤희를 제거하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누구든 간에 윤희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겠어. 하지만 윤희도 모르게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윤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고 윤희에 대한 비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이날 아침 윤희는 평소보다 일찍 부대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부대 정문을 지나면서 이상한 시선들을 느꼈어요. 경비병들의 인사도 평소보다 어색했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도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김대령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장군님, 큰일입니다. 국방부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장군님의 헌병사령관 직무를 일시 정지한다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김대령이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뭡니까? 수사기관에서 정식 조사가 시작됩니다. 장군님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윤희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피의자라니 자신이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까? 오늘 오후부터입니다. 임시사령관이 파견될 예정이고 장군님은 모든 지휘권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윤희는 책상 위의 계급장을 바라보았어요. 30여 년간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이 별들이 이제는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남편 성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요. 정말 괜찮아요? 미안해요. 가족들까지 고생시키게 되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을 믿어요. 민정이와 수진이도 엄마를 믿는다고 했어요. 윤희는 가족들의 믿음이 고마우면서도 더욱 괴로웠어요.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여보, 집에는 당분간 가지 않겠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봐요. 알겠어요. 하지만 몸 건강은 꼭 챙기세요. 전화를 끊은 후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의 군 생활을 되돌아보았어요. 20살에 군에 입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대령이 다시 들어왔어요. 장군님, 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더 나쁜 소식이요? 김진우 이등병이 실종되었습니다. 윤희는 깜짝 놀랐어요. 실종되었다고요? 의무대에서 치료받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CCTV를 확인해 봤지만 김진우가 어떻게 나갔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사건의 핵심 증인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수색은 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윤희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김진우의 실종이 단순한 도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임시 사령관이 부임했어요. 윤희보다 한 계급 아래인 김성호 준장이었습니다. 김 준장은 윤희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상황이 어색했어요. 윤희 장군님, 이런 상황에서 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김 준장님이 잘 이끌어주세요. 윤희는 사령관실의 열쇠와 각종 기밀 서류를 김 준장에게 인계했어요. 30여 년 군 생활 중 가장 굴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인계 과정에서 윤희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몇 개의 중요 문서들이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김대령, 작전 계획서와 인사 관련 서류들이 어디 갔습니까? 김대령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까지 있었는데. 윤희는 또 다른 증거 인멸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부재를 틈타 중요한 문서들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윤희는 임시로 배정받은 작은 사무실로 이동했어요. 헌병사령관실에 비해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지금의 처지를 생각하면 감사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뜻밖에도 이상욱 준장이었습니다. 윤희 힘들겠구나. 이 준장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윤희는 왠지 그의 진심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상우가 갑자기 웬일이야? 동기로서 걱정이 되어서 와봤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이 준장은 의자에 앉으며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너도 알잖아. 군대에서 여자가 살아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언제나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윤희는 이 준장의 말에서 묘한 뉘앙스를 느꼈어요. 마치 이 모든 일이 윤희의 잘못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 말은 내가 정말로 김진우를 때렸다는 뜻이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워낙 적이 많았잖아. 여자가 헌병사령관이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윤희는 이 준장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그의 말 속에는 분명히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누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생각해? 이 준장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글쎄, 그런 일이 있을까? 아무래도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상우가, 너는 정말로 내가 무죄라고 생각해?
물론이지. 우리가 몇 년을 함께 일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가 모르겠어. 하지만 이준장의 눈빛은 그의 말과 다르게 느껴졌어요. 윤희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이준장이 떠난 후 윤희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직무정지, 김진우의 실종, 중요 문서의 사라짐, 그리고 이준장의 수상한 방문. 윤희는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어요. 별 3개가 뭐라고. 내가 지키려던 건 결국 사람의 목숨이었는데 30여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명예도, 지위도, 심지어 동료들의 신뢰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윤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진짜 범인을 찾아내야 했어요. 그것만이 김진우 같은 피해자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윤희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기로 마음먹었어요. 직무 정지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윤희는 임시 사무실에서 혼자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공식적인 권한을 잃었지만 진실을 찾으려는 의지만은 꺾이지 않았어요. 그때 김대령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밝아 보였어요. 장군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김진우 이등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새로운 증언을 했어요. 윤희는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찾았습니까? 서울역 근처 고시원에 숨어 있었어요. 민간인 옷을 입고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 시민 신고로 발견되었습니다. 상태는 어떻습니까? 많이 안정되었어요. 그리고 기억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대령이 잠시 멈췄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신을 때린 사람이 장군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냈다고 합니다. 윤희는 마침내 희망의 빛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습니다. 김진우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까? 지금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리 들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김대령은 메모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김진우의 새로운 증언에 따르면 자신을 때린 사람은 여자가 맞지만 장군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키도 더 작았고 목소리도 달랐다고 해요. 그럼 왜 처음에는 나라고 했을까요? 정신적 충격 때문에 기억이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다만 별세계 계급장은 분명히 봤다고 해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진우를 때린 사람이 장군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단서였습니다. 혹시 그 사람의 다른 특징은 기억하지 못했습니까? 목소리가 거칠었다고 해요. 그리고 왼손에 큰 반지를 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윤희는 이 정보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았어요. 여성 장군 중에서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때 갑자기 윤희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의 박미연 준장이었어요. 박 준장은 키가 작은 편이었고 평소 큰 반지를 끼고 다니기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박 준장이 왜 김진우를 해쳤을까요? 그리고 왜 윤희의 이름을 사칭했을까요? 김대령, 박미연 준장에 대해서 조사해보세요. 최근 동향과 김진우 사건과의 연관성을 찾아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군님, 김대령이 망설였어요. 뭔가 더 있습니까? 김진우가 또 다른 중요한 증언을 했어요. 자신을 때린 그 여자가 윤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다시는 신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윤희는 이 말을 듣고 사건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범인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윤희는 오랜만에 부대 밖으로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임시 사무실에만 있다 보니 답답했거든요. 용산거리를 걸으며
윤희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았어요. 특히 젊은 시절 구타 사건을 막으려다 오히려 조롱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여자가 뭘 아느냐는 말들, 조직 화합을 해친다는 비난들, 그런 것들을 견디며 여기까지 온 것인데 결국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윤희에게는 이제 지켜야 할 명분이 있었어요.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김진우 같은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걷다가 작은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어요. 카페 안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윤희 사건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헌병사령관 구타 의혹 사건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새로운 증언이 나오면서 윤희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자신의 이름이 뉴스에 나오는 것 자체가 여전히 불편했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다시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윤희를 불렀어요. 윤희 언니. 돌아보니 육군사관학교 동기였던 최순희 중령이었습니다. 순희는 현재 국방부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순희야, 이런 곳에서 웬일이야? 언니 소식 듣고 걱정했어요. 정말 힘들겠어요. 순희는 윤희를 근처 조용한 벤치로 이끌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동기의 모습이 반가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조심스러웠습니다. 순희야, 너는 내가 정말 무죄라고 생각해? 당연하죠. 언니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순희가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런데 뭐야? 국방부 내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어요. 누군가 언니를 의도적으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윤희는 순희의 말에 집중했어요. 어떤 움직임? 박미연 춘장과 이상욱 춘장이 최근에 자주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언니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윤희는 박미연과 이상욱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두 사람 모두 윤희와는 복잡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던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언니를 처리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김진우 사건을 이용한다는 말도. 윤희는 마침내 사건의 배후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박미연과 이상욱이 손을 잡고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순희야, 이 말을 다른 사람한테 했어? 아니요. 언니한테만 말하려고 했어요. 고마워.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 사람들이 위험할 수도 있어. 순희와 헤어진 후 윤희는 부대로 돌아가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박미연과 이상욱. 그들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장본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한 의혹만으로는 그들을 처벌할 수 없었거든요. 윤희는 임시 사무실에 도착해서 김대령을 불렀어요. 김대령, 이제부터 우리의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박미연 춘장과 이상욱 춘장의 모든 동향을 파악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접근할까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철저하게 해야 해요.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요.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제야 별의 무게를 알겠다. 지금까지는 별 3개의 권위에만 의존했지만 이제는 진짜 군인의 자세로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김진우의 새로운 증언이 나온 지 이틀 후 윤희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국방부에서 공식 청문회를 열겠다고 발표한 것이었어요. 청문회 전날 밤 윤희는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우의 일기장 복사본, 위조된 공문서, 그리고 최순희가 제공한 박미연과 이상욱의 동향 자료까지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김대령이 마지막 보고를 위해 들어왔습니다. 장군님,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박미연 춘장의 차량 이동 기록을 확인해봤는데 김진우가 구타당한 날 제7공수여단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희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확실한 증거입니까?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날 박준장이 헌병사령부 출입 기록도 위조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실제로는 부대에 오지 않았는데 출입 기록에는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박미연이 유디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출입 기록까지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상욱 춘장은 어떻습니까? 이 준장은 그날 김진우의 신고를 취소시키는 공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도 이 준장인 것 같습니다. 윤희는 마침내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박미연이 직접 김진우를 구타하고 윤희인 것처럼 위장했고 이상욱이 뒤에서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 작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유희가 궁금해했어요.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장군님을 제거해서 헌병대 조직을 다시 장악하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준장은 헌병사령관 자리를 노리고 있었고 박 준장은 이 준장과 손을 잡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윤희는 동기생들의 배신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어요. 마침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청문회 당일 국방부 대회의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간부들, 언론인들, 그리고 사건 관계자들까지 총집결했어요. 윤희는 정장을 차려입고 계급장을 달고 당당하게 입장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계급장이 자신을 올감에는 올감이 같았는데 이제는 다시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어요. 청문회는 국방부 차관이 주재했고 먼저 김진우의 증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진우는 많이 안정된 모습으로 증언대에 섰어요. 저를 때린 사람은 윤희 장군님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신적 충격 때문에 기억이 혼란스러웠지만 이제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럼 누가 당신을 때렸습니까? 조사관이 물었어요. 여자 장군이었는데 윤희 장군님보다 키가 작았고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왼손에 큰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김진우의 증언이 끝나자 유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윤희는 증언대에 서서 준비해온 모든 자료를 꺼냈어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저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희는 김진우의 일기장 복사본을 제시했어요. 이것은 김진우 이등병의 일기장입니다. 원본은 누군가에 의해 증거인멸되었지만 다행히 복사본이 남아 있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윤희는 계속해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서명을 위조한 공문서입니다. 저는 이런 공문에 서명한 적이 없으며 해당 날짜에는 휴가 중이어서 부대에 없었습니다. 조사관들이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윤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미연 준장의 차량 이동 기록과 출입 기록 조작 증거입니다. 윤희가 자료를 제시하자 청문회장이 술렁였어요. 박미연과 이상욱의 이름이 직접 거론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청문회장 뒤쪽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박미연 준장이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증거를 조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윤희는 침착했어요. 박 준장님, 그럼 왜 김진우가 구타당한 날 제7공수여단 근처에 있으셨나요? 그리고 왜 헌병사령부 출입 기록을 조작하셨나요? 박미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이상욱 준장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모함입니다. 윤희가 자신의 죄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희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이 준장님, 그럼 김진우의 신고를 왜 취소시키셨나요? 그리고 왜 증거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는 겁니까? 조사관들은 윤희가 제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했어요. 그리고 박미연과 이상욱에게 직접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연 준장, 5월 22일 오후 당신의 행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연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날은 다른 업무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였습니까? 그리고 왜 출입 기록을 조작했습니까? 박미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상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희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군인은 별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과 부하를 지키는 존재입니다. 저는 그 신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청문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윤희의 말에 숙연해졌어요.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윤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박미연과 이상욱의 범행이 명확히 드러났어요. 그들은 결국 고개를 떨구며 자신들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윤희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어요. 하지만 윤희의 표정은 승리의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군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윤희가 담담히 말했어요. 진실은 마침내 밝혀졌고 윤희의 명예는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김진우 같은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청문회가 끝난 지 한 달 후 윤희는 다시 헌병사령관으로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사회 전체가 군 내부 폭력 문화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윤희 사건이 큰 계기가 되어 국회에서는 군인권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국방부에서는 새로운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윤희는 복직 첫날 아침 일찍 부대에 나왔습니다. 한 달 전과 똑같은 길이었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단순히 별 3개의 권위가 아니라 진정한 군인의 사명감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집무실에 들어서자 김대령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장군님,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생 많았어요. 그동안 부대는 어땠습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장병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부당한 일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윤희는 그 말을 듣고 뿌듯했어요.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윤희는 김진우를 만나러 갔어요. 김진우는 심리치료를 받으며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김진우 이등병, 많이 좋아졌군요. 김진우는 윤희를 보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장군님, 죄송합니다. 처음에 잘못 증언해서. 아니에요. 당신은 피해자였어요. 오히려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김진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장군님이 저 때문에 고생하신 걸 생각하면 정말 죄송해요. 김진우 이등병,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당신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해요. 김진우와의 만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윤희는 용산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한 달 전에도 이 길을 걸었지만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길가에서 시민들이 윤희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어요. 장군님,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윤희는 정중히 인사를 받으며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책임감으로 다가왔어요.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윤희는 한 달 전 구타 사건을 목격했던 그 골목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골목을 지나는데 갑자기 젊은 병사 몇 명이 윤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그들의 표정을 보니 별다른 문제는 아닌 것 같았어요. 장군님! 한 병사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희는 제7공 수여단 소속입니다. 장군님, 덕분에 부대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다른 병사도 말을 이었어요. 이제는 부당한 일이 있으면 즉시 신고할 수 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윤희는 병사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의 고통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 부당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고하세요. 우리가 꼭 도와드릴게요. 병사들이 돌아간 후 윤희는 부대를 향해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의 윤희였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게감이 있었어요. 부대 정문에 도착했을 때 경비병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장군님, 안녕히 들어오셨습니다. 윤희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어요. 한 달 전에는 이런 인사조차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집무실에
돌아와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저녁 해가 지고 있었고 부대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이 이전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윤희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진짜 평화였습니다. 약한 사람이 보호받고 부당한 일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곳이었어요. 윤희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적어두었던 신조들이 적혀 있었어요. 첫째, 부하의 인격을 존중한다. 둘째, 힘으로 억압하지 않고 설득으로 이끈다. 셋째, 약한 자를 보호하고 강한 자를 견제한다. 윤희는 이 신조들을 다시 읽으며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이제 네 번째 신조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진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한다. 윤희는 펜을 들어 네 번째 신조를 적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때 가족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남편과 딸들이 저녁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겠어요. 윤희가 김대령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가족들도 많이 걱정하셨을 거예요. 윤희는 부대를 나서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별의 무게를 알겠다. 예전에는 별 3개가 권력과 지위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별들은 책임과 사명의 무게였다는 것을요. 용산거리를 걸으며 윤희는 미래를 생각해 보았어요.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을 위해 싸울 용기가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군인은 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부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뼈저리게 알고 있었어요. 윤희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높은 계급의 군인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지휘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어요. 저녁 해가 완전히 지고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을 때 윤희는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따뜻한 집으로 말이에요.